와정 폭락이라니까. 반토막 나. 집값을 받쳐주잖아. 집값을 잡을 생각은 아예 시상초 없었어. 저는 노무현 대통령 사실은 찍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거 있지. 노무현 대통령을 그때는 내가 젊었을 때고, 저도 어릴 때는 죽창 찌르고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나 지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 40이 젊었을 때 우파는 나라의 미래가 없고. 아니, 진짜, 우리 아들 걱정이라니까. 우리 아들 22살인데 완전 우파거든. 걱정돼. 물론 내가 그렇게 가르치긴 했지만, 젊은 사람이 우파한 거는 나라의 미래가 없고요. 나라에 진짜 이게 다이내믹하게 돌아갈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나이 40에 아직도 좌파면, 그거는 제 인생이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진짜. 저도 똑같은 그걸 해서 20대 때는 좌파였고, 좀 뭔가 뒤집어 엎어야 되고, 직장을 찔러야 되고, 근데 어찌됐든 세상을 바꿀 수 없으면 내가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지금은 지킬 것도 많아지고, 막말해서 보수가 지킬 숫자잖아.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적폐지. 전형적인 적폐인데 그 적폐라는 것이 이쪽 생각에서 봤을 때는 적폐 프레임에 갇혀 있는 적폐지만 이쪽에서 봤을 때는 아주 열심히 산 인생이에요. 저는 40, 50대 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인간들이 강남에 살면서 민주당 찍은 인간들. 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나는 없는 사람들이 지금 열받고 사회가 이씨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래갖고 열받아가지고 1번 찍는 건 난 정말 이해가 가는데 강남에 살면서 1번 찍는 거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난 뭐 그런 거죠. 나는 이제 있으니까 더 이제 베푸는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이제 나는 있으니까. 꿈보다 해몽인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이해하고 싶진 않은데 굳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 아니 그러면 그렇다면 그런 기득권들이 예를 들어서 평준화를 원한다면 지 새끼들도 다 평준화 시키는 데 가야 되는데 지 새끼는 외고 보내고 외고 없애고 유학 보내놓고 미국에 가 있고 가지 마라 그러고 이건 좀 안 맞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토마토 같은 사람이 되자. 토마토. 겉과 속이 똑같은. 수박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젊었을 때는 데모하러 다녀야 돼요. 맞아요. 하셨어요? 시위도 하고 막 하셨어요? 나는 그 나이 때는 아니시잖아요. 노무현 찍었다니까. 나는 바꿔주기를 바랬는데,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내 기억에는 그래요.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참 멋있는 사람인데, 주변이 받쳐주질 못했어. 개인적으로는 저도.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문 대통령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다는 그런. 그렇습니까? 결이 다르다. 결이 다르다. 고소 들어오는 거야. 청와대에서 고소 들어오는 거야. 아포요 씨 맨날 괴롭다고. 불쌍해 죽겠어, 아포요. 근데 아포요 대단하죠. 네. 진짜 굴하지 않고. 갈 길 가는 거야. 내가 갈 길 간다. 멋있는 거 같아. 대단한. 노무현, 김대중 정권 10년 때도 이런 정책들이 이제 이 정도로 극단적인 정책들이 있었는지. 아니죠. 없었고 세계 역사상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좌파 정권이 잡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경제 공부를 조금만 해보시면 아는데 아무래도 좌파 정권은 이제 복지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석유 판돈을 재원으로 이제 복지 정책을 펼쳐요. 이에 반해서 북유럽 같은 데는 그 석유 판돈을 그걸 갖다가 재원으로 해서 이자만 복지 정책으로 세원을 해요. 근데 베네수엘라가 옛날에 석유 가격이 $100, $150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석유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렇게 된 부분들이 사실은 있고 좌파 정권은 집값을 올리는 거는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좌파 정권을 무조건 규제만 한다. 또는 왼쪽 정권이라고 하기엔 좌파라는 어감이 안 좋으니까 왼쪽 정권은 하면 무조건 규제를 한다. 우측 정권은 무조건 가격을 띄운다? 이건 아니다. 내 책에도 남아있지만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뭐 왼쪽이라면 왼쪽인데 김대중 대통령 때는 무한정 부양 정책을 썼어요. 그렇죠. 왜?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IMF가 터졌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지 뭐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해서 뭐 극단적으로 규제를 한단다 또는 극단적으로 완화 정책을 펼친다 이건 사실은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부동산에 대한
정책 대책을 굉장히 예민하게 끌고 갔던 정권은 전무후무한 것 같아요. 전무후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 장관께서도 토지 공개념 뭐 조지스트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되는 뭐 중국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 상해나 북경이나 중경이나 이쪽은 우리나라 아파트 값은 따라가지도 못해. 근데 걔네들은 땅이 사유재산이 아닌데 왜 그럴까? 결국은 사용권이거든. 사용권에 따라서 결국은 가격이 매겨지는 거지. 땅값 자체가 땅값이 매겨지는 건 아니지.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러한 극악무도한 정책이 있었느냐? 없었다. 없었고 지금의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실은 경제부총리가 경제 일은 안 하고 지금 부동산 이야기만 하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이야기는 안 하고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떻게 김현미 장관은 오히려 지금 요즘 찌그러져 갖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온 정부가 부동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네. 부동산이 그렇게 극악무도하고 폐악적이고 나라를 망하게까지 하렸느냐?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공급을 늘리면 돼요.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물리적 방법이 있고 사회적인 방법이 있단 말이죠. 행정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해서 막 갖다 만들어야 되는 거고 주변부에 신도시 조성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시간적으로 부족하니까 어떻게 된다? 내가 국토부 장관 같으면 집값 잡으려고. 근데 양도세 빵원 6개월 동안 양도세 빵원 해봐라. 다 튀어나오죠. 다 튀어나오죠. 완전 폭락이라니까. 반토막 나. 서울 집값 반토막 나는다. 그럼 몰라서 안 하나? 안 하는 거지. 이거는 결국 뭐냐면 집값을 잡을 생각은 아예 시장처 없었어. 세금이 목적이었지. 이거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한 거다 말이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봐. 방송들 이제 국토부 직원이나 볼 거다 말이지. 후랭이 TV도 적폐잖아. 걔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겠습니까? 이렇게 조그만 본다. 봐. 생각을 해봐라. 6개월 동안 양도세 빵원 해봐라. 어떻게 될라나. 다 나오죠. 이제 이때다 싶어서. 당연하지. 반토막이다니까. 장담한다니까. 안 하잖아. 왜 안 해? 그건 자기네들 생각 프레임하고 틀린 거지.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 지지자한테 표가 다 날아가니까. 집값 잡으려면 내 옛날부터 그랬어. 전세 대출 빵원 해주지 말라고. 아니 돈이 없으면 전세방에서 살아야지. 단칸방에 지하방에서 살아야지. 이 씨발 욕 존나 얻어먹겠다. 근데 그게 맞다니까. 그쵸. 그래 돈이 기운 줄 알고 돈도 아껴 쓰고 한 푼 두 푼 자기 돈이 귀한 줄 알고 대출 받으니까. 싸잖아요. 전세 대출이 집값을 받쳐주잖아. 근데 집값이 어떻게 떨어지냐고. 그쵸. 서울은 90%까지 해주거든요. 말도 아니잖아. 신흥부분들. 근데 집값 떨어지길 바란다고? 안 잡는 거지. 근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시장 경제에 반하는 정책들을 계속 내놓는 것은 이 사람들은 다른 생각이 있는 거야. 표가 생각이 있는 거지 집값 잡을 생각은 없어.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잘 끌고 가고 있네요. 자기네들 의도대로. 의도대로 끌고 있고 우리 그 붕어, 가재, 뭐 천룡들이 아주 그걸 잘 지지해주고 받쳐주고 뭐냐면 그 유명한 그 짤 돌았잖아.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내가 높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끌어내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걸 적절하게 이용하는 거지 이 정권이. 엄청나게. 머리 좋네. 아니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민주당 뒤에 싱크탱크가 거대한 싱크탱크가 있어요. 양정철. 예, 막 그쪽 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아주 판을 깔고 정교하겠잖아요. 저 영화 봤지? 그 뭐고 이번에 그 정우성이 나오는 거 남북회담인가 강철비 2. 그래. 그 영화 보면 있잖아. 이렇게 자경화 사상이 그렇게 물들어가는 거. 김정은이를 그렇게 멋있게 나오면 되냐고. 미국 대통령 아주 병신 만들어놓고. 정우성이 정말 그 인기 연예인 중에서 가장 남자 중에서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간은 머릿속은 내가 진짜 빨개요. 새빨개요. 새빨개 내가 봤을 때는. 새빨개. 저 그거 보다가 뛰쳐나올 뻔했어요. 아니 완전.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감독이 변호인 감독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강철비 2 보러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거 변호인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볼 거 없어요. 바로야. 내가 22살짜리. 이게 이런 식으로 문화에 파고다는구나. 내가 그거 나오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씨발 이걸 갖다가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태극기 휘날리면을 봐야 되겠구나 하고 왔는데 넷플릭스에서 태극기 휘날리를 안 해. 진짜요?
한간에는 막아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있잖아. 이게 거대한 전략적으로 지금 가고 있어. 이게 문화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애들은 그런 거 보고 아 김정은이가 졸라 멋있구나. 와 민주연구원 똑똑하네. 똑똑하지. 그거 대단하다. 아 소름 끼칠 정도로 대단하고 똑똑해. 진짜 그 영화 보다가 진짜 와 걔 욕을 제가 진짜 쌍욕을 하고 난. 그런 영화들이 아예 없잖아 지금. 이게 민족 뭐 국보는 아니더라도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근데 문화계의 어떤 영화 연극부터 시작해 TV 이쪽에서 어떻게 국가 학생들 특히 젊은 애들한테 이렇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대단하거든. 왜냐하면 직접 겪어보질 못했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쫙 젖어드는데 완전히 끝장이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대통령은 평화만 주장하고 있고. 아주 좋은 대통령이잖아. 사실은 그 프레임으로 봤을 때 얼마나 좋은 맞잖아. 그 막 틀린 건 아니잖아.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현 정세는 그렇게 돌아가지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정말 끔찍하고 소름 끼치고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으로 깔아졌고. 그러니까 이제 19세 이제 저 선거권 준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정말. 그것도 완전 대박이지. 정말. 애들이 뭘 알아서 애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뭘 알아서 그냥 좋은 말 해주고 사람이 먼저입니다 하면 야 씨발 공부 열심히 해야 네 먹고 살아. 안 그러면 거지들 저 씨발 서울역 앞에 거지들처럼 네 그렇게 살아 하는. 그러면 경쟁 체제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 괴롭고. 씨발 아버지가 내한테 해줄 얘기는 그런 얘기밖에 없냐고. 야 씨발 한국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외국 가서 있잖아. 그냥 공부해. 야 아버지 그 아버지가 대박이지. 다 그런 애들이잖아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쫙 다 깔려 있어. 이번 방송 폭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올릴 겁니다. 뭘 폭파해? 올릴 겁니다. 이미 씨 뭐 다 찍혀 있고 씨 이미 뭐 다 하고 있는데 주적은 뭐 주적이 북한이라고 딱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할 수는 사실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결국은 같이 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일단은 노선 자체가 틀리니까.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제가 나이가 52인데 어릴 때는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민주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해서 열심히 살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면 북한은 힘들어서 결국은 흡수 통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북한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아는 거지. 아닌 거니까 핵을 개발한 것이고 그 핵에 의존해서 어찌됐든 리스크를 감당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것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전 정권 박근혜 때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나와서 뭐 같이 왜 미국한테 손잡고 미국에서 우리도 핵 만들자, 핵 배치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유화 정책을 펴가지고 지금처럼 유화 정책을 펴서 더 이상의 전쟁이 확대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근데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북한을 갖다가 적대시해서 그럼 전쟁을 일으키자는 말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사실 그 말도 옳다고 봐요. 너무 긴장시켜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전쟁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최대한 방어는 뭐냐? 강력한 힘이다.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체력은 국력이다 했던 것처럼 강한 국방력이 결과적으로 억지력을 가질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는 잘 사실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하나하나 뜯어보면 틀린 말은 사실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이제 고향이 저기 거제. 생가는 거제에 있고 부산에서 이렇게 활동 저기 학교 다니시고 아버님이 그 횡단보도 철수할 때 국제시장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에서 그때 오신 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거제나 부산에서 이렇게 자라셨지만 부모님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버님 되시는 분이 북한 분이시니까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니까 고향 가고 싶은 실향민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란 말이죠. 많이 들었겠죠. 고향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북한이 남이 아닌 적이 아닌 우리 동포고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긴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계속 어릴 때부터 야, 북한은 너희 고향이고 아버지 고향이고 네 고향이고 저기는 우리가 꼭 가야만 될 곳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들었다면 사실 또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한민족이 한 통일이 돼야 되는 부분은 맞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 때처럼 이제 공격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유화적인 정책으로 해서 가는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는 간다라는 생각도 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분 보고 뭐 간첩이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거는 그건 내가 봤을 때 좀 오바 오른쪽에서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다만 그러한 것을 어디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가족사에서 찾아보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씨발 안 받겠다는데 주는 건 뭐냐고.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안 받겠다는데 너무 주고 싶은가 보죠. 안 받겠다는데. 그러니까 너무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우리도 지금 빡신데. 우리도 지금 물난리 나서 죽겠는데 지금.